우리나라와 아세안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이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번 타결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AP에 탑재되는 중앙 처리 장치 CPU 코어 독자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 연구소에 해당 연구 인력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전자가 세계 TV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인 중국 하이센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는 하이센스 제품 대부분이 자사의 특허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 미리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명시하도록 바뀝니다.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 수수료를 마치 고정 요율처럼 받는 관행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이 타결이 됐습니다. 장장 7년 만에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오랜 기간 끝에 RCEP 협정문이 타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 RCEP이 참여 대상 16개국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하면서 타결됐습니다. RCEP은 2012년 중국 주도로 논의가 된 거대 다자무역 협정인데요. RCEP 협정문에 따르면 기존 한 아세안 협정이 없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저작권, 사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와 중소기업 관련 규범도 별도 마련됐습니다. 원산지 관련 제도도 협정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반영돼 그동안 원산지 관련 규정이 달라 겪어온 애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종 타결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6개국 중 인도가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보류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향후 시장 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새에 30억 달러가 늘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9년 10월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9월 대비 30억 달러 증가한 4,06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055억 1천만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올린 지난 1월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월 대비 증가액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이 주요 이유인데요. 주요 6개국 통합 바스켓으로 구성된 미 달러화 지수는 10월 중 1.5% 하락하는 등 약세였고 달러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엔화도 미 달러화 대비 0.8%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외환 보유액 증가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738억 달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예치금이 216억 8천만 달러, 금이 47억 9천만 달러로 각각 5.3%, 1.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이나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할인 등 다양한 이유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걸 특례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이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전이 정부와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한전 사장이 결국은 전기료 특례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네, 김종갑 사장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요금 갈등설이 불거진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각종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특례 할인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부와 한전 갈등설이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김종갑 사장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사장은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 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이 한시적 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김종갑 사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료 할인 폐지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 논의는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네, 한전은 이번 달 28일을 시작으로 매달 전기요금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한전 사회이사들은 지난 7월 공시된 대로 이번 달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혁 방안을 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오는 28일 이사회가 열리는 건 맞지만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요즘 LG전자의 송사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또 한 번 LG전자가 국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중국의 TV 제조 기업인 하이센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LG전자가 미국 법원에 하이센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현지 시간으로 4일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센스 TV 제품 대부분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또 와이파이 기반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더 편리한 TV 환경을 만들어주는 특허가 침해됐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센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중국 하이센스 어떤 기업인지 또 LG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하이센스는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TV 시장 점유율 4위로 부상한 업체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2위 LG전자가 4위 하이센스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겁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이센스가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1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유율 7.2%의 하이센스는 같은 중국 업체인 TCL에 이어 LG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전자가 11.6%로 4위, 하이센스는 7.5%로 5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 기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LG전자가 자사 이익을 위협하는 경쟁상들에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독일 민헨 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또 그룬디히라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의 냉장고 문 재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TV 마케팅 관련해서도 판매 대수로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뇌 역할을 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 모바일 CPU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CPU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 텍사스주 노동위원회 삼성 오스틴 연구센터와 세너제이 차세대 컴퓨터랩의 CPU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지역에 관련 개발 인력 300여 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2월 31일부터 정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CPU 독자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CPU 프로젝트 팀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자체 CPU 코어 개발 조직이기 때문에 CPU 독자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CPU 코어 개발은 중단하지만 삼성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시스템 온칩 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체 스마트폰용 CPU, 즉 AP인 엑시노스 개발은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모바일 CPU 독자 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삼성의 CPU가 경쟁사 제품보다 이 성능 면에서 차별성을 갖지 못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용 CPU, AP는 그동안 퀄컴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타사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져다 쓰면서 일부 기능을 주문 제작한 제품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카카오가 5G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카카오가 5세대 이동통신 전용 스마트폰을 곧 내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주식회사 스테이지5가 5G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 제조사는 중국의 GT로, 스테이지5는 기획과 유통을 맡았습니다. 스테이지5는 통신과 사물 인터넷 기업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카카오 공동체로 편입돼 카카오톡을 통한 무선 상품 가입과 카카오 콘텐츠를 적용한 전용 요금제 출시 등 5G 신규 사업 확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 계열사가 내놓는 제품 주요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출시된 스테이지 5G 폰은 기존 시장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중저가의 가격대가 특징적입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장점을 살려 주력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카카오 내비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점도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 밖에 잠금 화면에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축 기능 등 이용자 친화형의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출시가 업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0만 원대가 넘는 가격이 주로 형성돼 있는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80만 원대의 단말을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사고 팔 때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정을 해야 합니다. 복비는 원래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리 정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를 설명하고 실제 수수료를 얼마로 확정했는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거래 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 가격이면 0.5%,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정해놓는 식인데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요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지 더 낮은 가격에는 얼마든지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복비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상한선이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중개 과정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근 3개월간 사모펀드가 300개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생결합 펀드인 DLF 투자 손실과 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여파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최근 사모펀드 성장세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모펀드는 11,177개로 7월 말과 비교해 302개가 줄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지난 7월 말 11,479개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펀드 환매 중단 연기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303개로 7월 말보다 73개가 줄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사모펀드 설정액도 라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지난달 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설정액은 4조 4,700억 원으로 7월 말과 비교해 1조 3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네, 짚어보면 7월 이후 감소세니까 7월이 분기점인데 이렇게 7월이 분기점이 된 이유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증권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DLF가 수천억 원대의 원금 손실 위기에 놓이자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라임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일단락돼야 사모펀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찾는 분 늘어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해외 직구로 이어폰을 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무선 이어폰 피해 접수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5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돼 1년도 안 돼 4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품질 관련 불만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불만이 45건, 또 연락이 끊어지거나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24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련 불만은 작년 상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거래 금액이 확인된 이 109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5만 원 미만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15만 원 이상이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제품으로 보면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많았습니까? 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입니다. 중국의 샤오미와 QCY, 또 미국의 애플 등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거래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이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었고 15만 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이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피해를 막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에서 일단 구매를 해야 됐고 배송되지 않거나 이른바 짝퉁이 배송되면 이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서비스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인보사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실무 임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 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원들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11시 20분쯤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코오롱 생명과학의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어제 7시간가량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상무 등은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이 불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당초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보사 허가와 관련한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5개월가량 진행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무 임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물론 당시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보강 조사를 한 후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 52시간제 이행 근로감독 결과가 다음 달이면 나올 전망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는데 300인 이하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텐데요. 현재 300인 이상 업체들은 몇 군데나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이달 중순까지 감독을 마친 후 다음 달 중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300인 이상 업체들은 지난 3월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났고 특례 업종의 경우에도 지난 9월 계도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이 가운데 임금 체불 등 전적이 있는 업체 위주로 감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 안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엔 기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을 상당히 충분하게 주고 있다며 감독으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야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겠죠. 네, 탄력근로제 입법이 미뤄지면서 올해는 주 52시간 감독이 좁은 범위에서 이뤄졌는데요.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 감독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감안해 지금 감독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다며 예전보다 굉장히 조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 8천여 곳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개별 부처들 차원에서 사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그리고 총수들의 사익 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올해 0.9%까지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선회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내려서 13년 8개월 만에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선회 가격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공급 과잉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네 번째로 멧돼지 민관군 합동 포획에 들어갑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총기 포획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어제 1kg당 3,231원을 기록해 지난 1일보다 10.9% 오르며 3,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1% 오르며 2,13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66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19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은 약 25조 원을 투자해서 AI와 5G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중앙처리장치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인력 300여 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상승 반전했는데요. 현재 0.1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차, 더 뉴 그랜저 사전 계약 첫날만 17,000여 대를 계약 성사를 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0.4% 오름세를 보이며 12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로 회사 임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현재 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도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에 지분 17%를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 대금 1조 4천억 원이 다음 달 중순에 들어온다고 공시된 상태입니다. 현재 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전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해서 추진한다고 해명한 데 더해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 송전 상용화에 나섰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0.2% 떨어지며 오늘 거래 가격 25,25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